안녕하세요. 지구가 거꾸로 배운 신소가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19강 태양계 탐사를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요 내용은 우리 인류가 1950년대 이후에 태양계를 탐사해온 역사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탐사한 우리 태양계 구성원들, 행성과 기타 여러가지 태양계 가족들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우주를 연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의 근본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우주에서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별의 폭발의 산물이고, 우리 지구도 태양도 전부 다 우주의 어느 순간에 탄생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다가 또 언젠가는 다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우주 탐사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20세기 후반에 태양계를 열심히 탐구해 왔습니다. 태양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탐구하기도 하고,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 근처에 망원경을 띄워놓고 탐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인공위성과 우주선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는데요.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지구를 도는 거고, 우주선은 지구를 벗어난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 최초로 지구 대기권 바깥에 물체를 비행시켜서 올려보낸 것은 1957년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누가 먼저 우주 공간을 선점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업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구소련이 1957년에 인공위성을 띄워 올린 것은 그 당시 자본주의의 어떤 맹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미국은 곧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곧바로 두 국가가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듯이 최초로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간 것도 소련이 먼저 했어요. 보스토크 1호가 1961년도에 올라갔고, 이렇게 이제 계속 미국이 소련에게 선점을 당하자 당시 미국은 달만큼은 미국이 먼저 가겠다 해서 심지어 이제 매년 대통령 연도 기자회견 때 꼭 보낸다 달에, 뭐 이런 것을 주요한 어떤 그 이슈로 제기할 정도로 우주 개발에 대한 두 체제의 경쟁은 컸습니다. 그 결과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금성, 화성, 목성으로 탐사 행성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 중에서 1977년도에 보내졌던 보이저 1, 2호는 지금은 아예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 바깥을 향해서 쏘아 올려진 다음에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을 근접해서 촬영을 해서 우리 지구로 소중한 사진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또 70년대에는 인공위성에서 더 나간 우주 정거장을 설립하는 계획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소련 말로 이제 러시아 말로 이제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미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을 소련이 먼저 건설을 했고, 미국도 연이어서 스카이랩이라고 부르는 우주 정거장을 1973년도에 쏘아 올리게 됩니다. 1980년대가 되면 이제 더 나가서 아예 비행선이 우주로 갔다 오는
우주 왕복선 개발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게 챌린저 1, 2호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아주 혁혁한 성과를 이룬 것은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1991년도에 띄어 올려져서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연구가 아주 급속히 전개가 되는데요. 태양계 탐사에서는 이제 이때서부터는 조금 더 범위를 다양하게 소행성과 같은 작은 천체, 소행성이나 해성 이와 같은 작은 천체를 탐사하는 것은 1990년대 시작됩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 되게 중요한 성과들로는 이제 1997년도에 이미 성공했던 화성 탐사 로봇이 2000년대에는 뭐 스피릿 앤 오퍼튜니티라든지 큐리오시티 이런 그 탐사 로봇이 화성 연착륙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카시니 하이원스호는 토성과 그 위성인 타이탄을 탐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로부터 2000년대 접어들어서 태양계 행성과 그리고 작은 소천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태양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입니다. 별로 크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선 미국이 만든 나사, 보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미 항공우주국이 바로 1958년도에 창설이 됐고요. 최초의 유인 인공위성 보스토크 1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탄 사람이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비행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최초로 한 얘기는 생각보다 되게 무미건조합니다. 여기서 지구가 잘 보인다, 아름답다, 기분이 매우 좋다. 예. 좀 더 멋진 말을 준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69년도에는 최초의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는 사람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은 올드린인데요. 한때 삼성에서 뭐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치 암스트롱은 기억하는데 올드린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생사를 걸고 함께 달에 간 사람이 내가 먼저 착륙했으니까 내가 1등이다 그랬겠습니까? 좀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참 이 두 사람의 이 뭐랄까 생사를 건 그런 동지애를 너무 참 과소평가하고 좀 희화화시켰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암스트롱이 달에 내려서 준비된 발언이겠죠. 한 이야기는 이것은 한 사람의 인류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한 걸음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준비해서 남겼습니다. 이것이 1971년도에 발사된 소련의 우주정거장 미르고요. 연이어 발사된 미국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 1호입니다. 1977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보이저 1호의 발사입니다. 이렇게 30cm짜리 동판에다가 우리 지구의 많은 정보를 싣고 우주 공간으로 띄워보냈습니다. 이렇게 13년을 달려서 1990년도에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살짝 방향을 틀어서 우리 지구를 촬영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죠. 예,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보이저 1호에 거울에 반사된 태양빛인 것 같고요. 바로 요 점 하나가 65k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점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사진 한 장만 계속 보고 있어도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보이저 1호는 2012년에 완전히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 연락이 두절돼 버린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의 미아가 됐는데요. 아마 똑똑한 외계인이 있다면 이 보이저 1호에서 우리 장착대에 보냈던 그런 지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우리 지구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인데 제가 대학교 때 이 장면을 생생하게 생중계로 봤어요. 챌린저호가 대서양 상공으로 날아오르다가
그냥 폭발을 해버렸는데 그 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9시 뉴스에서 생중계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때 이 우주선에 탔던 우주인들의 모습입니다. 우주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희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화성에 착륙했던 패스파인더라고 부르는 화성 탐사 로봇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양계 탐사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이 태양계를 탐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뭐 행성이나 소천체를 탐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접통과 궤도 선회, 표면 충돌, 연착륙, 탐사적 낙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접 통과라고 하는 것은 우주선이 가면서 그 행성 근처를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구로 보내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보이저 1, 2호인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에 대한 정보를 근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근처를 통과하면서 찍어서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궤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성 주변을 위성처럼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구로 보내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성을 탐사로 갔던 마젤란호입니다. 여기에 마젤란호의 모습입니다. 표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직접 천체에 부딪혀서 그 안으로 충돌시키면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어떤 종류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사하는 방식입니다. 딥 임팩트호가 템펠1이라고 하는 해성과 충돌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착륙이라는 것은 이제 착륙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폴로 11호 달에 갔다든지 패스파인더 화성에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착륙입니다. 탐사적 낙하는 연착륙할 어떤 그 지표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화성이나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표면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착륙해서 관찰하면 되는데 목성은 이런 지각 같은 그런 착륙할 곳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낙하산을 펼쳐서 이렇게 낙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탐사를 하는 것이 탐사적 낙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건 이제 보이저 1호가 쭉 지구를 떠나서 목성, 토성, 그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을 근접 관찰하고 그리고서 이제 우주 공간을 날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보이저 1호가 목성의 주변을 통과하면서 이 목성의 어떤 대적점, 거대한 소용돌이죠. 우리 지구 크기 한 3배쯤 되는 이런 거대한 소용돌이를 촬영해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건 보이저 1호가 목성을 순항하면서 그러면서 목성의 위성들, 소위 갈릴레이 위성이라 부르는 이 4개의 위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젤란호가 1989년도에 금성의 궤도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 금성은 이제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사리 못 들어가고 금성 표면을 계속해서 인공위성처럼 돌면서 금성을 촬영하다가 결국 5년 후 94년도에 금성 대기권 안으로 진입을 해서 금성을 탐사하려고 했는데 워낙 뜨거워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불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착륙 대표적인 게 이제 화성이죠. 97년도에 보내진 이제 패스파인더, 그 다음에 2004년에 보낸 스피드 앤 오퍼튜니티, 2012년에 보낸 큐리오시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화성 탐사 로봇입니다. 표면 충돌은 템펠1이라고 하는 해성에 우리 지구에서 딥 임팩트호가 가갖고 충돌을 한 2005년에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해갖고서 그해 7월달에 해성에 충돌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해성의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사적 낙하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에 이제 탑재가 돼갖고 여기서 탐사정이 목성의 궤도권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89년도에
챌린저호에 실어서 발사를 우주 공간에서 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목성에 궤도에 도착을 하고 97년도에 프로브가 목성의 대기권으로 진입을 해서 목성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지구로 수송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각 행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태양계 구성원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과 8개의 행성과 그 다음에 명왕성, 카론, 세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외소 행성 그리고 소행성과 해성 그리고 해왕성 궤도 천체와 같은 이런 소천체들이 있고 행성에 딸린 식구들 우리 달이나 이오, 타이탄 이런 위성들이 있습니다. 명왕성은 이제 원래는 우리 어렸을 적에는 행성이었다가 2005년도에 이제 태양계 행성에서 제명이 됐고요. 명왕성이 제명되기 전까지 이제 카론은 명왕성의 위성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하지만 같은 이제 외소 행성의 위치로 이제 명왕성이 전락을 했고, 세레스는 소행성인데 소행성 중에서 너무 커서 이런 것은 이건 직경이 한 1000km쯤 되기 때문에 다른 소행성과 좀 분리해서 소천체로 외소 행성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이나 해성은 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뭐 이유는 이제 목성의 위성이죠. 그 다음에 타이탄은 토성위성입니다. 2006년이었군요. 명왕성이 제명된 게. 그래서 수금제 목토천해 명 하다가 요즘도 수금제 목토천해 하고 끝내려면 약간 좀 허전해요. 어쨌든 명왕성이 2006년에 제명이 됐는데 왜 제명됐느냐? 사실 명왕성이 제명되기 전까지는 사실 행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왕성을 제명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행성을 명확히 정의를 했는데 행성은 첫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두 번째, 모양은 구에 가까워야 되고 세 번째, 그 공전 궤도에서 지배적인 위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싹 쓸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 궤도상에 위성은 가질 수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천체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명왕성 이 궤도의 제네라고 하는 명왕성의 위성이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2006년에 명왕성을 제명했습니다. 사실 명왕성은 처음에 행성으로 등록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사실 명왕성은 우리 태양계 다른 행성과 다르게 공전궤도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공전궤도의 타원 어떤 궤도 이심률도 되게 크고 다른 행성들은 대부분 다 이제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데 같은 평면에 있는데 명왕성만 한 19도 정도 공전궤도가 어긋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냐 놓고 말이 많았는데 명왕성은 미국 사람들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존심을 걸고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에 넣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이런 미국에 대한 일종의 견제라고 그럴까요? 소위 이제 그 유럽이 어떤 그 단일 공동체로 정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명왕성을 제명시켰다. 뭐 이래서 이것이 뭐 천문학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럽과 미국 사이의 어떤 패권 다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행성들이 거의 같은 평면이 있습니다. 공전 방향이 다 똑같아요. 자전 방향도 대부분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재미난 것은 안쪽에 있는 4개 행성과 바깥쪽 4개 행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수금지화를 묶어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이 바깥에 있는 목토천해를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보시면 자, 지구형 행성 중에 제일 큰 놈은 지구입니다. 다 지구보다 작죠. 목성형 행성의 형님은 목성입니다. 다 지구보다 큰데 특히 목성과 토성은 굉장히 크죠. 질량도 당연히 지구형 행성은 작습니다. 지구를 일로 했을 때 굉장히 작고요. 목성형 행성은 우리 지구의 최소 15배에서 300배까지 이르고 반면에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딱딱하고 목성형 행성이 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단단한 행성을 지구형 행성, 크고 무른 행성을 목성형 행성이라 불러요. 뭐가 다른 거냐? 자, 뭐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어렵습니다. 지구
수성, 금성, 화성 이들은 전부 다 핵과 멘틀의 이중 구조입니다. 지구처럼 핵은 주로 철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완전히 다르게 이런 돌이 없어요. 이런 돌이 없고 안쪽엔 얼음, 암석 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이 이제 금속성 수소이거나 수소 분자로 그리고 바깥쪽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액체 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액체 수 상태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철과 돌로 이루어진 우리 지구와 같은 모습의 행성이라면 목성형 행성은 수소가스 행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이렇게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안쪽에는 태양에서 멀리 태양에서 가까운 쪽에는 이런 광물과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안쪽을 돌다가 행성으로 뭉친 거고 수소나 뭐 헬륨이나 메탄 뭐 이런 가스들은 주로 저 태양계 바깥쪽으로 쭉 태양의 어떤 그 압력에 밀려나서 태양계 바깥쪽에 퍼져 있다가 여기에서 뭉쳐서 행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궤도를 돌다 보니까 크기도 커지고 그 다음에 구성 성분도 주로 수소와 같은 그런 기체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앞에 설명했네요. 그죠? 네.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여러가지 물리량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작고 반면에 밀도가 크다. 목성 행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그리고 밀도가 작다. 왜? 구성 물질이 주로 수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는 대기가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금성과 화성은 이산화탄소,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목성 행성의 대기는 수소, 헬륨,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의 성분이 완전히 다르죠. 안쪽은 주로 무거운 기체들이라면 바깥쪽은 주로 가벼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진짜 다르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지구, 금성. 정말 행성의 크기를 보니까 게임이 안 되네요. 질량을 봐도 지구를 1로 했을 때 금성, 화성, 수성, 목성 행성은 지구의 318배, 그 다음에 95배 이렇게 큰 차이가 다르네요. 자, 밀도를 보면 지구형 행성은 화성을 제외하고 지구와 비슷하죠. 화성은 지구보다 약간 밀도가 작습니다. 반면에 목성 행성은 밀도가 1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토성 같은 경우는 밀도가 0.7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토성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토성이 물에 등등 뜨겠네요. 그렇죠? 자전주기를 보면 목성형 행성은 덩치가 큰 반면에 자전주기가 짧아요. 지구형 행성은 지구하고 화성은 24시간이지만 수성과 금성은 수성이 자전주기가 59일, 금성이 200 며칠이더라. 저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자전주기보다 금성의 공전주기가 225일인데 자전주기가 243일로 자전주기가 공전주기보다 더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의 모양의 납작한 정도를 표현하는 편평도를 보면 안쪽에 있는 지구형 행성은 천천히 돌기 때문에 모양이 거의 9에 가까운 반면 목성 행성은 그래도 조금 더 찌그러져 있습니다. 특히 토성이 아주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편평도에 대한 얘기 잠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성 없고 금성 없고 지구가 하나, 화성이 2개인데 화성의 위성은 거의 위성이라고 보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정도 작은 규모입니다. 위성을 갖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목성형 행성이에요.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위성은 이제 매년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저건 이 최신의 천문학 책일수록 목성과 토성의 위성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이 책에는 목성의 위성이 몇 개나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게 최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를 보면 지구 형성 고리가 없고요. 우리 고리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토성이죠. 토성인데 토성만 있는 게 아니고 목토천해가 다 작은 그 지구에서는 딱 눈에 띄지 않지만 다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전 주기를 보면 이렇게 그 큰 목성형 행성은 자전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그죠? 빨리 돌고 수성, 금성 아까 얘기했죠. 예, 자전 주기가 길다고. 그럼 이 자전 주기가 결국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행성 모양의 찌그러진 정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행성 모양의 찌그러진 납작한 정도, 납작도라고 볼 수 있는 납작도를 편평도라고 하는데 편평도는 그 행성의 적도 반지름분의 적도 반지름 빼기 극반지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A와 B가 같다. 즉 완벽한 구면 편평도가 0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B가 0이다. 그럼 원반이네 원반. 그죠? 그러면 편평도가 1이 될 텐데 행성의 자전 속도가 빠르면 자전 주기가 짧으면 행성이 더욱더 모양이 납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아까 자전 주기가 59일, 243일이니까 편평도가 0이고요. 지구나 화성도 거의 0에 가깝죠. 근데 이제 이쪽은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편평도가 굉장히 큰데 특히 토성 같은 경우에는 편평도가 0.1 정도, 즉 적도 반지름이 10cm라면 극반지름이 9cm 정도 차이가 분명히 보이겠죠. 예, 그런 차이를 보인다. 지구가 이제 위성이 달 하나 있고 화성이 두 개가 포버스 데이모스가 있는데 보세요. 반지름이 11km, 6.5km니까 이거는 행성이라고 위성이라고 부르기도 좀 창피하네요. 그죠? 예. 목성이 61개, 31개.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을수록 최신의 거예요. 예. 천왕성 27개, 해왕성 13개. 하지만 계속 발견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 토성의 그 아름다운 고리죠. 이 고리, 지구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직접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먼 얼음과 돌덩입니다. 요거는 이제 천왕성의 고리고요. 해왕성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토성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완전히 구성 물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이 다르다 하는 걸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성입니다. 수성은 달보다 약간 큰데요. 지금 여기 수성을 마리노호가 가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마리노호가 촬영했을 때 보면 이제 이런 그 틈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각의 활동에 의한 초기 어떤 수축작용에 의한 그런 어떤 절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무슨 우리 달을 봤을 때 보이는 그런 이런 구덩이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왼쪽이 수성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달의 모습인데 수성과 달을 만약에 위에 써놓지 않았다면 어느 게 수성이고 어느 게 달인지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성도 대기가 없어요. 워낙 중력이 작고 태양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대기가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 이런 그 소행성 어떤 소천체들이 와서 충돌했을 때 크레이터가 그대로 보존이 돼요. 우리 지구 같으면 비바람이 불고 강이 흐르고 해서 이런 크레이터가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것들이 다 평탄화가 되는데 수성이나 다른 대기가 없으니까 크레이터가 그대로 다 보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은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온실효과가 없죠. 그래서 일교차가 무려 100도에서 6, 700도 바뀌었네요. 낮밤이 낮이 700도, 밤이 100도 이렇게 해서 일교차가 무려 600도 정도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일교차가 제일 큰 것은 수성입니다. 자, 금성은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은 천체죠.
매우 두꺼운 대기층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려 이산화탄소가 90기압입니다. 우리 지구가 1기압이니까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 극심해서 표면 온도가 물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470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성에는 생명체가 절대 살 수가 없겠죠. 아까 그 금성을 갔던 그 마젤란 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베네라 3호도 금성으로 들어갔다가 3분 만에 127분 만에 통신이 두절돼서, 우리가 금성 내부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사진 비슷한 게 있으면 이건 전부 다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로 금성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금성의 표면이 이렇다, 이거 다 상상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살만한 행성이 있다면 아마 유일하게 화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션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 지구에서도 화성의 표면은 관측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0.01기압 정도 됩니다. 대기가 이산화탄소이긴 하지만 워낙 기압이 낮기 때문에, 즉 공기가 적기 때문에 온실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화성이 이 마스라고 하는 이름은 서양에서 마스라고 부르는데, 마스는 이제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 피를 부르는 신이죠. 왜냐? 왜 이름을 마스라고 줬을까? 붉은색으로 보이니까. 왜 붉은색일까? 산화철, 녹슬었다는 거죠. 산화철 때문에 표면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보이는데요. 화성을 보면 이렇게 극지방에 지구의 비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극관이라고 부릅니다. 극관. 이 극관은 물이 얼은 얼음과 이산화탄소가 승화된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온도가 영하 70도 정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은 자전축이 지구랑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화성은 계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되면 극관이 작아졌다가 겨울철이 되면 커지고, 이런 것이 남극쪽과 북극쪽이 전부 다 계절에 따라 극관의 크기가 변합니다. 이건 극지방에 가서 본 극관입니다. 이건 직접 가서 촬영한 거죠. 예. 지금 보면 극관의 크기가 계절에 따라서 자 이렇게 북극쪽과 남극쪽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은 화성에 있는데, 올림푸스 산, 높이가 약 25km 정도 되는 태양계에서 최고 높이의 산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이 올림푸스 화산 평지대의 용암 자국들입니다. 이걸로 봐서 옛날에 화성에 어떤 마그마의 화성 활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이 화성의 저쪽 거의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마리너 협곡입니다. 우리 그랜드 캐년, 지구에서 이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그랜드 캐년이 길이가 800km, 폭이 30km, 깊이가 1.8km인데 비해서 이 마리너 협곡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배, 그 다음에 폭이 3배, 그 다음에 깊이가 한 4배 정도 더 크니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대단한 장관이겠죠. 화성에 역시 과거에 흘렀던 이런 물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기가 희박해서 이렇게 운석이 충돌했을 때 이 크레이터들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레이터들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보존되어 있다. 이게 화성의 위성인 직경 13km 퍼버스, 23km의 데이모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성의 제왕 목성입니다. 목성을 관찰하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줄무늬죠. 이 줄무늬가 왜 생겼을까? 줄무늬가 생긴 이유는 목성의 자전축이 아까 매우 빠르다 그랬죠? 이로 인해서 위도가 나란하게 대기의 대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구도 대기의 대순환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목성은 그 큰 놈이 자전주기가 한 10시간 남짓이니까 전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대기 순환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것이 위도가 나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적점이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대적점이 있는 거죠. 대적점은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지구 크기가 3배쯤 되고요. 이런 걸 봤을 적에 이 목성의 대기층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주 빠른 속도의 움직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성의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관측됐어요. 오로라가 관측됐다는 것은 목성에도 무엇이 있다? 그렇죠. 자기장이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 다음에 토성. 아까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토성의 고리를 바깥에부터 A, B, C 고리가 있고 그 사이사이 간극에도 이제 카시니 간극, 엔키 간극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 고리 모습입니다. 자, 천왕성 특징. 색깔이 어떻습니까? 푸르스름하죠. 예, 대기가 메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왕성의 특징은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자전축이 자기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각 방향으로 서 있는데 천왕성만은 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거의 비스듬하게 자전축이 누워 있다는 것이 천왕성의 특징입니다. 해왕성 별 특징 없고요. 해왕성은 그 발견을 그러니까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이제 그러니까 수금, 화, 목, 토까지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고요. 천왕성, 해왕성부터는 이제 망원경으로 찾아낸 행성인데 특히 해왕성은 계산해서 천왕성의 공전 궤도를 관측한 결과로 계산해서 찾아낸 행성이기 때문에 과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입증해 준 것이 해왕성의 발견입니다. 자, 이 소행성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이제 수, 금, 지, 화 그렇죠? 화성의 궤도와 목성의 궤도 사이에 주로 이런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겠죠? 예. 여기 있던 놈들이 이제 어떤 이러저러한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 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구의 안전을 매우 위협합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무슨 말벽다기처럼 생겼죠. 예. 이 소행성은 우리 지구에 정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공룡이 멸종한 것도 우리는 이제 소행성의 충돌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지난 2013년도에 지구하고 140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했던 소행성 아프피스 같은 경우엔 크기가 거의 63빌딩만 한 거였어요. 만약에 이게 지구랑 충돌했다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다행히 2013년에는 지구달 거리 한 3배를 근접 통과를 했지만 2029년이 되면 이때는 3만 킬로미터 정도로 치고 2036년에는 혹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도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죠. 2009 BA라고 부르는 이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약 7m인데요. 우리 지구달 거리의 한 30분의 1 정도 안쪽으로 지구달 거리의 30분의 1 정도 안쪽으로 지나갔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성입니다. 해성, 밤하늘을 장식하는 거대한 불꽃놀이 해성. 자, 이 해성은 이제 그 예수 탄생 시에 그 동방박사와 동방박사의 경배. 이제 이분이 아기 예수인데, 이제 이때 요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탄생한 시점이 이 해성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 탄생인 그 해를 갖다가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데 예수 탄생이 해성을 봤을 때 기원전 12년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성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헨리 해성이죠. 해성이 그냥 우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천체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일가족이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맨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헨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헨리 해성을 통해서 해성이라는 것이 태양계의 한 가족임이 입증이 되거든요. 헨리는 쭉 이제 그 천문 관측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76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해성이 지구를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헨리가 죽으면서 나 죽은 후에 1758년에 또 해성에 다시 한번 출현할 거다 했는데 정말 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태양계 가족으로 혜성이 등록이 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대학 다닐 때 헨리 혜성이 이제 태양계 근일점을 통과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와서 밤에 그 모습을 한껏 뽐내고 갔고,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여기서 76년을 더 해야 되니까 2062년에 올 예정입니다. 2062년이면 선생님은 뭐 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헨리 혜성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이 혜성은 뭘로 이루어졌냐 하면 중심부가 이렇게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양 근처로 오게 되면 태양열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래서 요 얼음과 암석을 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핵이 녹아서 형성된 이 천체 모양을 코마라고 부릅니다. 헨리 혜성 같은 경우는 핵이 한 6km쯤 되고 코마가 한 1000km 정도 되고요. 요것이 이제 태양에 의해서 녹고, 그리고 태양의 복사압에 의해서 쭉 태양의 반대편으로 꼬리를 형성하는데, 헨리 혜성 같은 경우 꼬리가 한 3억 2천 km 정도 되는 거대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꼬리는 태양 풍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헨리 혜성의 궤도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꼬리는 항상 태양의 반대편을 향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혜성이 지나간 이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혜성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많은 부스러기들이, 잔해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룻밤에도 수없이 많은 별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별똥별, 유성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별이 이제 돌았을 뿐인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별똥비가 떨어졌죠. 그리고 유명한 것이 이제 여름철에 보통 우리 그 별똥 보러 간다. 그래서 유성우 뭐 축제 하게 되면 주로 페르세우스 자리에서의 이런 유성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우주, 태양계를 연구해온 과정의 역사, 그리고 탐구의 방법, 그리고 지구형 목성 행성의 특징,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해성 등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런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